네, 월요일입니다.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뭐 항상 긴장도 있고 변동성도 큰데요. 지수 한번 보고 정리 한번 하고 시황 해설 갈게요. 네, 상승이긴 한데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면서 차분한 상승,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이런 거죠. 수급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외국인 매도고요. 기관 중립입니다. 그렇죠? 기관 살 만큼 샀고 외국인 안 사고 개인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인 거죠. 시황 해설, 한 주간의 흐름들을 미리 짚어주시고 전략을 잘 세워주시는 분이죠. 전 KB증권 프랍 트레이더 주식왕 찐쌤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마다 뵙고 뵈면 또 한 주가 훅 갑니다. 그죠? 정신없이 가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이 탄핵 정국에서 나오는 안도랠리가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반면에 여러 리스크들, 특별히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불확실성들은 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국내에서는 주말 사이에 대통령 탄핵 국회 가결이라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미국은 조금 혼조권이었는데 이번 주는 미국 FOMC 또 일본 BOJ 등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굵직한 관전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FOMC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날 낮 12시에 네, BOJ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는 25bp 인하가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번 25bp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금리 인하가 1단계 마무리되는 것이다라는 견해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한 3월까지, 내년도 3월까지는 계속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경제 지표, 물가 상황들이 조금 네.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면서 속도가 지금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 인하를 25bp를 하게 되면 올해 100bp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올해 100bp 인하를 하고 1단계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아서 이번에 25bp를 인하를 하지만 소위 뭐 말하는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1단계 마무리는 그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난주에 ECB가 있었거든요. 근데 ECB 같은 경우에는 25bp 인하를 했는데 FOMC하고 다르게 내년도 6월까지 계속해서 25bp씩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지배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뭐 50bp씩 팍팍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FOMC가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네. 사실 계속해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BOJ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BOJ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지난주 초에 BOJ 관계자가 현재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권에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하게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엔달러도 좀 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1월로 금리 인상 시점이 연기되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금리 인하가 중단이 되고 일본은 금리 인상하는 게 또 연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가능성은 조금 더 약화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통화 같습니다. 정책은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시장 재료는 중립적으로 해석하면 되네요. 지금은 그죠?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충격 요소는 가셨고 기대 요인도 줄어들었습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니까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엄청 중요하죠. 별 5개인데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앞서 저희 그 앞 프로그램에서도 NH의 채권 당나하시는 강 팀장님이 그 얘기 하시던데 뭐 올해 금리 전망 맞았습니까? 전혀 안 맞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3번 올릴 거를 시장에서 6차례 올린다 그랬다가 안 올린다 그랬다가 비컷했다가 뭐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전망이라고 하는 게 전망은 하지만 매우 전망과는 다르게 간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자, 그러면 통화 정책은 어쨌든 크게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면 FOMC나 BOJ나 그 밖에 시장에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에 좀 경제 이벤트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되는 PCE하고 개인소득, 개인 소비가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1시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등이 일정이 있는데 30분 남았다는 거 오늘 발표한다고요? 예, 오늘 네, 11시에 중국에서 예. 발표를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고정자산 투자는 계속 부진했었고 네. 정책 효과 때문에 소매 판매 개선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관련한 주식들 중에서도 고정자산 관련한 주식들은 뭐 소재 산업재겠죠.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반면에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대표적으로는 이구환신 때문에 삼성전기 그리고 뭐 엔터 업종 뭐 이런 게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좋았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잠시 후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보시면서 이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제 지표는 조금 간접적이지만 또 직접적인 게 FOMC가 있는 목요일 새벽에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실적 이벤트라서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는 탄핵 정국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고 이제 비상계엄 이전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뉴욕 증시는 사실은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비트코인은 다 10만 달러 넘었다는 얘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주도주를 보면 그동안은 이제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였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팔란티어로 갔다가 또 지난주번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고 와 시간에서 16인가 했는데 종가는 25% 올랐더라고요. 뭡니까? 브로드컴이 이게 강세를 나타낸다는 거는 의미는 뭐예요?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예. 이벤트인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에이직 반도체라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문형 반도체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네.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는 건 특정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말하는데 그냥 쉽게는 에이직 반도체는 맞춤복,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는 기성복,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브로드컴의 실적 자체는 평이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초반에는 상승폭이 한 1%대 후반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원래 이제 애플이랑 하고 있던 것 외에 두 곳의 하이퍼스케일러를 운영하는 빅테크들과 차세대 AI 반도체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부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네. 이게 시간에서는 15%의 상승 그리고 정규장에서는 24%의 상승으로 확장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에 지금 30% 상승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의미를 해석을 해주세요. 네. 근데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을 좀 네. 보면 이거는 뭐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의 범용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을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브로드컴의 발표로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 시장 중심에서 에이직 반도체 주문용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걸 좀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실제로 시장에 딱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를 한 화면에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엔비디아고 파란색이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앞에는 일정 부분 같이 갔었네요. 그죠?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단지 수익률에서 네.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높다. 네. 근데 이게 그동안의 흐름이었었는데 네. 지금 맨 끝에 브로드컴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시게 되면 네. 이게 거의 처음으로 이 AI 반도체 사이클의 처음으로 이 주가의 추이가 조금 다르게 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금요일 날 단순히 브로드컴만 급등을 했던 게 아니라 네. 에이직 반도체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거에 기반이 되는 ARM 그리고 네트워크의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관련한 주식들은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네. 반대로 범용 반도체 계열이라고 하는 엔비디아나 AMD는 주가가 큰 폭은 아닙니다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한 이틀간의 모습을 보고 이제 판이 바뀌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우리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충분한 시사점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물론 뭐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런 쪽을 가시면 되겠지만 국내에서는 반도체주에 관심이 많은데 그죠?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반도체주들은 네, 보면 하이닉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들을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주목을 하면서 녹이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가 관심사란 말이죠. 네. 일단 이 AI 반도체의 판도 변화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다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니까 결국은 D램과 HBM 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에이직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라는 건데 최적화된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전력 효율도 좋고 메모리 효율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좀 아쉽겠지만 범용 반도체에 비해서 메모리의 요구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찌됐던 글로벌 D램 최대 캐파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네. 에이직 반도체의 성장 자체가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메모리 반도체의 요구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HBM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AI 추론을 위해선 HBM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량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각각 하지만 이 역시도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HBM과의 통합을 쪽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각 메모리 회사들, 뭐 세계적으로는 세 개밖에 없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 회사들이 이 에이직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과 얼마나 맞는 HBM들을 제공해낼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좀 성과가 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에이직 반도체로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 큰 기회 요인이다.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결국은 회사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에 맞는 HBM을 제공하느냐, 네. 제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실적과 주가의 흐름이 크게 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직 반도체를 중심으로 HBM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얼마나 잘 맞춰서 대응해 주느냐는 각 회사들의 역량의 차이인 것 같고 더 크게 보면 캐시카우는 D램에서 많이 들어오는 건데 네. D램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요량이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약간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포지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들을 약간 소프트웨어나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강하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보면 삼성전자는 빠지진 않고 SK 하이닉스는 오르죠. 삼성전자 빠지지 않는 건 뭐 자사주가 받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오르는 쪽은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강도나 수급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의 변수들은 뭐 중립적 혹은 뭐 연말에 대한 기대감 약간 중립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안도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포션이나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 주도주도 반도체 얘기했습니다만 반도체 힘을 확 실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 마무리요. 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또?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네. 제가 외국인이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승폭으로 보면은 지난주만큼 강한 적이 없었거든요. 외국인이 주도한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시장은 떴으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도 그래도 장기 트레이딩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그런 진단이었을 텐데 그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 우선 한다. 네. 역시 참 주식 투자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건 참 어렵다. 네.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확실히 지난주에 반등한 거는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기대한 거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탄핵의 결정으로 충족된 것으로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현재 시장까지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중장기 하락 추세에 대해서 완전한 반전을 성공했느냐, 반전에 성공했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여전히. 네, 아직까지는 뭐 추세 형태로도 그다음에 종목별 흐름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은 뒤로 미뤄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중장기 하락 추세에 대한 실질적인 반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번 주부터 그걸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열어놓고 좀 확인하는 게 더 우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섹터는요? 네. 섹터로 보면 지금 현재에서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섹터는 조선 하나 정도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나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기나 엔터 업종들이 그나마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은 추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좋은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전략 시황해설 김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